28의 겨울, 한지우는 자신의 방 창문에 어린 성애처럼 세상과 자신 사이에 투명한 막이 쳐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왼쪽 손목, 긴 소매 아래 희미하게 남은 직선의 흉터는 그녀가 그 막을 얼마나 절박하게 찢고 싶었는지 보여주는 증표였다. 하지만 결국 찢어진 것은 막이 아니라 그녀의 살갗뿐이었고 세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녀는 여전히 이 작은 원룸 안에 갇혀 있었다. 프리랜서 작가 지망생. 거창한 이름이었지만 실상은 공모전 낙방 전문가에 가까웠다. 대기업을 박차고 나왔을 때 품었던 치기와 열정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다. 남은 것은 냉소와 자기 혐오,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카드값 고지서뿐. 창밖 신림동 원룸촌의 빼곡한 창문들은 그녀처럼 꿈을 꾸지만 현실에 발목 잡힌 청춘들의 감옥처럼 보였다. 방 안,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다육이 화분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비틀어져 회색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다. 마치 지우 자신의 모습 같았다. 어차피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노력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텅 빈 방 안에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밤을 새운 탓인지 머리가 지끈거렸다. 책상 위에는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웹소설 시놉시스가 텅 빈 화면을 드러낸 채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아니, 쓰지 않았다. 써봤자 또다시 거절당할 것이라는 예감이 손가락을 묶어버렸다. 그녀는 습관처럼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다. 하얀 알약들이 담긴 플라스틱 약통, 수면제였다. 처음에는 불면증 때문에 먹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되어버렸다. 오늘은 유난히 더 많은 알약을 손바닥에 쏟았다. 하나, 둘, 셋, 세는 것을 멈췄다. 한 움큼의 알약들을 물없이 삼켰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곧 모든 감각이 무뎌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 것이다. 어쩌면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지우는 희미하게 생각했다. 의식이 가라앉았다. 몸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혹은 무거운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기도 했다. 고통과 함께 기묘한 평온감이 찾아왔다. 검은 장막이 걷히는가 싶더니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끝없이 펼쳐진 대나무 숲.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대나무 잎사귀들이 부딪히며 청아한 소리를 냈다. 숲 한가운데에는 수정처럼 맑은 샘물이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과 사랑을 발산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샘물가에는 인간의 형상을 했지만 빛으로 이루어진 듯한 존재가 서 있었다. 성별을 가늠할 수 없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기운만이 느껴지는 존재였다. 그 존재가 지우를 향해 손짓했다.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과 평화로움이 밀려왔다. 이곳은... 지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빛의 존재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우의 삶 전체가 마치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았던 친구의 울먹이던 얼굴, 대학 시절 밤새 과제를 도와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해 서운했던 기억,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이용만 당했다고 느꼈던 순간의 절망감, 그리고 부모님, 그토록 사랑받고 싶었지만 늘 부족하다고 꾸짖던 목소리, 차가웠던 눈빛,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까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기쁨보다는 아픔과 후회, 슬픔이 더 많았던 삶이었다. 자신의 냉소와 방어 기제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쳐왔는지, 그리고 스스로는 또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 있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한바탕 감정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빛의 존재가 속삭이듯 말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 의미는 지우의 영혼에 직접 와닿았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단다, 아이야. 너는 원래 빛나는 존재였어. 다만 스스로 그 빛을 가리고 있었을 뿐. 따뜻한 빛이 지우를 감쌌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안전한 느낌이었다.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내 안의 빛을 발견하렴. 그리고 너의 글을 통해 세상에 온기를 전하렴. 그것이 네가 이곳에 온 이유란다. 글, 잊고 있었던 단어였다. 한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하지만 이제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것. 그런데 빛의 존재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 그리고 아주 작은 삶에 대한 의지가 샘솟았다. 그 순간 빛의 존재가 다시 한번 미소 짓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우의 의식은 빠르게 현실로 끌려 돌아왔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낯선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얼굴. 지우는 자신이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극심한 혼란과 함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온함이 공존하는 이상한 상태였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잿빛마저도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모든 사물의 색깔이 한층 더 선명해진 것 같았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 알갱이들마저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의사는 위세척을 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보호자를 부르겠다는 말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연락할 만한 사람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도 없었다. 며칠간의 입원 아닌 입원 같은 시간이 흐르고 지우는 다시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약물로 인한 환각이었을까? 하지만 대나무 숲의 청아한 소리, 빛의 존재가 주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의 느낌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내 안의 빛을 발견하고 너의 글을 통해 세상의 온기를 전하렴.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냉소와 자기 혐오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은 버겁고 두려운 곳이었다. 며칠을 멍하니 보냈다. 그러다 문득 인터넷 검색창에 임사체험, 영적 각성 같은 단어들을 입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은 허무맹랑하게 느껴졌지만 몇몇 글들은 지우의 경험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그중 한 심리상담가의 블로그 글이 눈에 띄었다. 삶의 위기는 때로 영혼의 부름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글쓴이는 서정우라는 이름의 상담가이자 명상 지도자였다. 왠지 모르게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용기를 내어 상담 예약을 잡았다. 며칠 후 지우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봐 보이는 언덕길에 위치한 서정우의 작은 상담실을 찾았다. 상담실은 은은한 향냄새와 차분한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가에는 싱그러운 초록 식물들이 놓여 있었다. 서정우 40대 중반, 차분하고 지혜로운 인상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지우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지우는 자신의 기이한 경험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 수면제 과다 복용, 그리고 빛의 존재와의 만남까지. 중간중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지만 서정우는 단 한 번도 지우의 말을 끊거나 평가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편견도, 동정도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지우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서정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 씨,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셨고요. 어쩌면 지우 씨의 경험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 위기이자 동시에 성장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극한 상황에서 비슷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지우 씨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겠지요. 서정우의 말은 지우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망상이라고 일축당할까봐 두려웠는데 그는 지우의 경험을 존중해 주었다. 서정우는 지우에게 명상을 권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경험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글쓰기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빛의 존재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그날 이후 지우는 서정우의 안내에 따라 매일 아침 짧게나마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빈 문서 파일을 열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지만 일단 뭐라도 써보자는 생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 임사 체험의 기억들을 두서없이 적어 내려갔다.
마치 일기를 쓰듯 혹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이전에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냉소로 가득 찼던 그녀의 글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상처에 대한 연민과 이해, 그리고 작은 희망의 언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우는 작은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에 새벽별이라는 필명으로 자신의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대단한 문학 작품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뿐이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글에 하나둘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글을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았습니다. 작가님 글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소수의 익명 독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공감과 응원은 지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방 안에 시든 다육이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삶의 작은 변화들이 잔물결처럼 지우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을 때쯤 예기치 않은 만남이 찾아왔다. 주말 오후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신간 코너를 둘러보던 지우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박선영이었다. 대기업 시절 같은 부서에서 일했지만 결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은 이름이었다. 선영은 여전히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이었다.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녀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전형처럼 보였다. 어머, 한지우 씨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야? 선영은 과장된 몸짓으로 아는 체를 해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 퇴사하고 뭐 대단한 거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행색이 영, 아직도 글 나부랭이 쓰고 있나 보네? 선영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꼼과 우월감이 묻어났다. 과거의 지우였다면 자존심이 상해 날카롭게 받아치거나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지우는 달랐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화가 나거나 상처받지 않았다. 그저 이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응, 그냥 그렇게 지내. 선영 씨는 여전히 멋지네. 지우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선영은 지우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특유의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멋지긴. 이 바닥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아무튼 너도 정신 차리고 현실적으로 살아. 그깟 글 써서 밥 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충고를 가장한 비난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조언 고마워. 나중에 또 보자. 짧게 인사하고 돌아서는 지우의 뒷모습을 보며 선영은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선영의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고 서점 문을 나섰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을 테지만 지금은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했다. 마치 두꺼운 유리벽 하나가 자신과 세상의 소음 사이에 생긴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지우는 서정우가 운영하는 작은 명상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지지를 보내는 자리였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지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서툴지만 진솔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지우는 꾸준히 명상하고 글을 썼다. 그녀의 글은 점점 더 깊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새벽별이라는 필명은 이제 제법 알려져 작은 출판사에서 단편 소설집 출간 제의까지 받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고 글쓰기는 고독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거나 무기력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의 임사체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장편 소설을 써야겠다는 강한 영감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어야 했다. 그녀는 소설의 제목을 상처 위에 피는 꽃이라고 정했다. 자신의 삶처럼 상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싶었다.
집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자신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와 마주해야 했고 임사체험이라는 비일상적인 경험을 어떻게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낼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다. 때로는 며칠 동안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빛의 존재가 했던 말과 서정우의 격려, 그리고 익명의 독자들이 보내준 따뜻한 메시지들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다. 방 안의 다육이는 이제 제법 풍성한 잎을 자랑하며 작은 꽃망울까지 맺고 있었다. 마치 지우의 내면을 보여주는 듯했다. 1년여의 산고 끝에 소설은 완성되었다.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몇몇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결과는 예상대로 냉담했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주제가 무겁고 대중성이 떨어진다.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냐. 대부분의 출판사에서는 상업적인 수정을 요구하거나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지우는 잠시 낙담했다. 역시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는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일까. 그때 박선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연히 지우의 소식을 들었다며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선영은 예전보다 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다. 내 소설, 대충 얘기는 들었어. 역시 너는 안 될 줄 알았다니까. 현실 감각이 그렇게 없어서야. 선영은 여전히 가시돋친 말을 던졌지만 예전만큼의 자신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 역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지우는 가만히 선영을 바라보았다. 문득 임사체험 중 느꼈던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선영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느껴졌다. 선영아, 너도 힘든 일이 있구나. 예상치 못한 지우의 말에 선영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화려한 화장이 눈물과 함께 얼룩졌다. 승진 경쟁에서의 스트레스, 믿었던 동료의 배신, 공허한 인간관계.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속마음을 지우에게 쏟아냈다. 지우는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떤 조언도 평가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을 울던 선영은 붉어진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사실 네가 부러웠는지도 몰라. 너는 항상 뭔가 다른 걸 추구했잖아. 나는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무시하고 비웃었던 거야. 지우는 선영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괜찮아. 나도 너 힘들게 했던 거 많았을 거야.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오해와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헤어질 때 선영은 지우에게 작은 인디 출판사를 하나 소개해 주었다. 자신의 대학 후배가 운영하는 곳인데 상업성보다는 작품의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했다. 혹시 모르잖아. 한번 연락해봐. 선영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도 분명 따뜻한 연결은 존재했다. 선영이 소개해준 고요 아침이라는 이름의 작은 출판사는 정말로 지우의 소설 상처 위에 피는 꽃의 진가를 알아봐 주었다. 편집장은 지우의 글에서 깊은 울림과 진정성을 느꼈다며 어떤 상업적인 수정도 요구하지 않고 출판을 결정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날 지우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빛의 존재가 했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소설은 조용히 출간되었다. 대형 서점의 매대에 깔리거나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지우의 글을 좋아했던 온라인 플랫폼의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서평을 올리고 주변에 추천했다. 특히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공감을 얻었다. 어느 날 지우는 출판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전달받았다. 발신인은 자신을 말기 암 환자라고 밝힌 중년의 여성이었다. 작가님의 소설을 읽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귀한 선물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글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지우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으며 하염없이 울었다. 자신의 글이,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임사체험 중 느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다르지 않았다. 자신이 받은 빚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세상에 돌려주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함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지우는 여전히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있었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책들은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그녀는 가끔 서정우의 명상센터나 작은 도서관에서 상처와 치유의 글쓰기라는 주제로 소박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녀의 강연은 화려한 미사여구나 이론보다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이야기로 채워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제 그녀의 원룸 창가에는 싱그러운 허브 화분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말라 비틀어졌던 다육이도 풍성한 초록잎을 자랑하며 매년 작은 꽃을 피웠다. 왼쪽 손목의 흉터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지우에게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지나 새로운 삶을 얻게 된 변화와 성장의 증표였다. 박선영과는 가끔 만나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 선영은 여전히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고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의 영향을 받아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지우는 북한산 둘레길을 산책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단풍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문득 새로운 이야기의 영감이 떠올랐다. 그녀는 배낭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떠오르는 문장들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희망은 태어난다. 글을 쓰는 지우의 얼굴에는 평화롭고 잔잔한 미소가 감돌았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가혹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 안의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을 세상과 나누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별은 빛나고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꽃은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작은 별빛 하나, 들꽃 한 송이처럼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가만히 눈을 감고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맑고 깨끗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마치 온 우주의 사랑과 지혜가 그녀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다.